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헌재 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입니다. 네, 어제 헌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해서 이제 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었는데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인용이란 결과를 내놨습니다. 인용됐다, 효력이 정지가 됐다라는 거죠. 본안 판단이 있기까지 일단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그 이유, 권한대행한테 지명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헌재 9명 전원일치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한대행의 대선 출마설, 이 한대행이 2명을 지명하면서부터 불이 확 붙기 시작을 했었죠. 때문에 이번 헌재의 판단 그리고 더불어서 한대행의 향후 행보까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시진핑 꿈쩍도 안 하자 딥시크용 AI 침박은 미국입니다. 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죠. 특히나 중국에는 145%의 관세를 물리고 있는데 중국도 여기에 지지 않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중국판 챗GPT라고 얘기를 하죠. 딥시크에 들어가는 이 AI용 칩, 이 칩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네. 더불어서 여기 좀 볼까요? 네, 여기 보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70여 개 국가의 상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중국과 거래를 끊도록 압박해서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전략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공은 중국에 넘어갔다. 이 중국은 우리랑 협상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중국이랑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중국, 우리 말에 따라야 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을 넘겨받은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 전쟁 한중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는 지금 17일 오전입니다만 미국 현지는 16일 저녁입니다. 오후 늦은 시각인데 현재 미국에서는 이 미일 간 관세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 관세 협상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죠. 이 일본 대표팀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 바로 SNS에 조금 전에 글을 올렸습니다. 큰 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아직 본 협상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첫 대면 잠깐 만나고 난 다음에 벌써 큰 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미일 간 얘기가 좀 잘 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건은 우리나라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최상목 내주 방미, 미 재무장관과 관세 협상. 네,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다음 주에 미국을 직접 갑니다. 가서 미 재무장관과 직접 이 관세 문제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할 거다라는데 이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한미 협상 일단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군 방첩사령부 3개로 쪼갠다. 네. 이 방첩사 이번 12.3 계엄 사태 때 정치인 체포 시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방첩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엄 핵심이 방첩사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 방첩사령부 민주당이 집권하면 3개로 쪼개겠다라는 생각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권을 하면 검찰, 감사원도 개편을 할 계획이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일면이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내년 의대 증원 0명, 3,058명 동결 유력하다. 네. 교육부가 오늘 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내년도 정원도 똑같이 지금처럼 3,058명으로 동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의대 총장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합시다라고 확정을 했고 이 내용을 그대로 건의를 했다라는 건데 네. 일각에선 의대생들이 완전히 복귀하는 조건으로 정원 동결을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복귀 안 했는데 동결을 해주는 거 이렇게 되면 정부가 또 한번 물러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긴 기간 치열하게 대치했던 의대 증원 문제가
그냥 이렇게 원점으로 가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뭔가 환하게 불을 밝힌 좀 고층 빌딩들도 보이고요. 근데 고층 빌딩의 한가운데에 뭐라고 써 있냐? 사회주의 만세라고 써 있습니다. 어딘지 눈치채셨나요? 북한 평양입니다. 평양에 지금 이른바 뉴타운이 만들어졌어요. 한 10,000세대 정도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환하게 좀 불이 켜져 있는데 이 북한의 전력량 부족한 거, 뭐 다 부족하긴 합니다만 전력량 부족한 거는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불을 이렇게 환하게 불 켜놓고 있다라는 거. 근데 사실 사진으로 보면 환하게 불은 켜져 있는데 이 안에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 너무 화려해서 오히려 쓸쓸해 보이는 평양의 뉴타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난감 한입니다. 저희가 요즘 한 시리즈예요. 애매모호한, 아리송한, 오늘은 난감 한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헌재, 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입니다. 앞서 살짝 말씀을 드렸죠. 어제 헌재에 이 제출됐었던 이 한대행의 이 재판관 2명 지명에 대해서 효력 정지 판단이 내려졌다라는 거죠. 헌재가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다라는 건데 어떤 이유로 인용을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서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처분이 기각이 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나중에 최종 인용이 되면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 여기서 말하는 이 사건 후보자를 얘기하는 건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이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이 다른 판단을 이 결정을 내렸을 때 그럼 이게 취소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결정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가 될 수가 있다. 헌재의 심판 기능이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9명 전원 일치로 인용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또 잘 봐야 되는 게 요 앞장 같이 볼까요? 앞 얘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서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무슨 얘기야? 좀 어려운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대체 이 최진영 변호사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 대행이 난감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난감해졌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얘기하고 난감하다. 이제는 대통령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삼권 분립을 사실상 무시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제가 묻겠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해서 사실상 본안 판단하기 전에 그 소속 요건이 잘못됐다고 해서 각하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것은 저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그 법조인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와 같이 그 저녁에 인용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 또한 난감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이었다는 사실 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던 것이고 결국 그 이후에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이 임명을 했는데 임명했는 임명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실상 보복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은혁 재판관은 여기에서 제적 깊이 하는 것이 맞았다. 그래야 이 결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뭐 신뢰가 가는 것이지 사실상 이렇게 된다고 하면 뒷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송 요건에도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개인 변호사가 했는데 헌법재판에서 어떤 기본권에 직접 침해가 있는지 다른 사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뭐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헌법소원 제기를 해놓고 모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마비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등에 대한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하는 것이 맞았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 뭐뭐 해가지고 권한이 있다고 해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럼 네. 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지나치게 정치적 판단을 함으로써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삼권분리 원칙, 그리고 이 사건은 굉장히 고도의 어떻게 보면 재량적 범위인데 이것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얘기가 약간 말장난스럽지 않느냐.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럼 행사할 수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냐. 어느 하나도 확실한 게 없는데 그럼 왜 인용을 했느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장현주 변호사님. 이번에 또 주심이 마은혁 재판관인데 이거 보복성 아니야라는 약간 의혹도 좀 제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게 뭐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은 이게 가처분이기 때문에 저런 표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이 지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그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은 가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본안 절차 있을 때까지 가처분을 통해서 일단 임명 절차를 정지시켜 놓고 그 다음에 본안에 가서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에서 결국에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까지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표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는 보수 측 인사라고 분류되었었던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전원 일치의 탄핵 파면 결정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누가 주심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리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그 자리는 대통령의 지위와는 달리 민주적인 정당성이 없다는 것. 결국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아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사람이지만 권한대행은 그렇지 않고 잠정적으로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점, 이 부분을 헌법 해석에서 재판관들이 받아들여 준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가처분이기 때문에 본안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로 잠깐 일시 효력을 정지하는 이유로는 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도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더불어서 주심이 마은혁 재판관이라고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도 보수로 분류가 됐었던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 아니었었냐. 전원 일치 결정이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분명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의 지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 얘기를 했냐. 법적 판단을 다 좀 종합해서 좀 판단을 해보고 지명을 한다라는 취지로 분명 본인이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헌재에서 일단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된 결과가 나온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당혹스러운 정부, 본안 선고 기다리겠다. 일단 본안 판단까지 좀 지켜봅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사실 본안 판단이 그럼 대체 언제 나올 거냐. 지금 대선이 또 코앞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부 신문 사설에도 헌법재판소가 본안에 관한 심리 일정도 빨리 밝혀가지고 이와 같은 혼란을 빨리 없애라라는 취지의 글을 쓴 걸로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총실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을 했고 더불어서 두 분에 대해서 지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이 대통령의 사고가 아닌 고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리 상황에 대해서는 헌법 학자들 중에서도 현상 유지를 넘어서 사정 변경에 관한 권한 행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어떻게 보면 법률안 거부권 같은 실질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런 인사권은 당연히 포함되는 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은 두 분이 비었고 그리고 그런 두 분이 비었고 7명의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열차를 계속해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하게 헌법재판관에 9명을 맞추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헌법재판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결정을 받게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는 일단 가처분 결정하는 것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헌법재판소에서 7분이라도 해서 빨리 이번 대선 전에 어떻게 보면 이 결정을 해주는 것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선 전에 가타부터 헌재가 명확하게
본안 판단을 좀 내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헌재가 뭐 이 평일을 빨리빨리 해서 빨리 결론을 낼지 아니면 좀 천천히 해서 이제 대선 후에 나오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헌재의 마음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좀 사실 이런 상황 자체가 살짝 아이러니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대행 권한 명시적 규정 없어. 한덕수 헌재 기능 정지 막으려 후보 지명 입장. 한덕수 대행은 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 헌재의 기능 정지를 막으려고 후보를 지명한 겁니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장 변호사님. 네. 한 대행은 헌재의 기능 정지를 막으려고 지명을 했는데 헌재는 일단 그 판단 보류하고 본안 판단 받아봅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이 같이 제기가 됐는데 그 헌법소원은 결국 재판받은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는 점이었거든요. 어제 헌재도 가처분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재판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받는데요. 여기서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몫의 재판관들을 임명할 권한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권한 없는 사람이 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되고 그러면 그 재판관은 결국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된 법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법관에게 만약에 헌법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인용해 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헌재의 기능 정지를 막으려고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대선까지 40여일 남은 상황이거든요. 새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 그 대통령이 재판관을 또 지명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다시 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헌재의 기능 정지를 막으려 했다라는 이야기는 좀 궁색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 이분과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제기했던 가처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은. 네. 이 사안은 김모 변호사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헌법재판관과 관련되는 소송을 본안을 제기하고 그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했는 것을 인용했다는 점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번에는 모든 그 국민은 헌법에 관한 그 법관에 따라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기본권의 직접성을 인정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고 그 헌법소원에 마은혁 재판관이 그 주심으로 임명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적 기피 신청하고 제적 기피 신청 기각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그 마은혁 재판관에 비해서 업무정지 가처분을 하면은 그거 각하가 아니고 다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헌법소원을 민중소송으로 지금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버린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으로 해서 사실상 마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어떻게 보면 임명했던 2명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하는지 저는 이 결정이 사실상 헌법소원을 민중소송으로 해서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마비되게 하는 문을 스스로 열었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이게 뭐 단순히 뭐 민주당이나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상 뭐 일반 뭐 변호사가 내가 헌재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내가 제대로 재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나는 그러니 가처분을 신청한다라고 제기를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이걸 받아줬다는 얘기는 그럼 다음에 다른 사람 김모 씨, 박모 씨, 뭐 장모 씨 등등등 여러 사람이 지금 다 받아줄 겁니까? 뭐 이 말씀을 지금 맞습니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례가 사실 어제 나왔던 헌재의 판단이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이 앞으로 있을 판단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럼 다 받아줄 거냐? 뭐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사실상 어제 헌재의 판단이 유독 눈길을 끌었던 이유가 모두 이목이 집중됐던 이유가 한덕수 대행에 관련한 헌재 판단이었다라는 거죠. 왜? 요즘 한덕수 대행 여기저기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죠. 저희도 벌써 며칠째 애매모호한, 아리송한, 난감한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 대망론을 두고 지금 과연 한덕수 대행 이번 헌재 판단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라는 거죠. 최민희 의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는 예. 저는 오늘의 이 인용으로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나 예. 그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꺾였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소문에 돌기에는 한덕수를 넣고 여론조사를 돌리면 예. 다른 그 국민의힘 후보들을 압도한다 이런 소문도 돌고 예. 있거든요. 그리고 네. 최민희 의원, 지금 뭐 우리가 들리는 소문에는 이 여권 후보들로 해서 만약 한덕수 후보를 넣고 돌렸을 땐 한덕수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압도한다라는 소문도 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문이 아니고요.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이 좀 볼까요? 네. 이번에 이 스트레이트 뉴스가 이 조원 CNI에 이 의뢰한 이 여론조사였었는데 한덕수 29.6, 김문수 21.5, 한동훈 14.1, 홍준표 10.9, 나경원 7%로 나왔다라는 거죠. 네. 이 사실 이게 지금 뭐 저희 범보수 후보 적합도라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또 모아서 보면 이렇습니다. 한덕수 31.9, 김문수 22.8, 한동훈 15, 홍준표 11.9, 나경원 7.4. 근데 이걸 보면 사실 최진영 변호사님 보수 후보만 따졌을 땐 한덕수 대행이 당연히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1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이 2위랑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출마에 치읓자도 안 꺼낸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면 꺼내면 어떤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법하긴 해요. 네, 출마의 치읓, 대선의 디귿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 정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기대감, 네. 그리고 현재의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어떤 그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그 싸움에서 승리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그 마음속으로 저울하는데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인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외부에서 모시고 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내부와 같이 하고 또 외부에 있는 분들과 연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네. 그런 두 가지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저 또한 국민의힘 당원으로서는 국민의힘의 경선 열차는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도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지금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쭉쭉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네. 더 이상 외부의 어떤 지지가 필요 없다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한덕수 대망론도 사그라들 것입니다. 아하.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 의문이 있고 네. 이 양자 대결에서 했을 때에 좀 많이 처진다.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 대행의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국민이 부르는 국민의 후보로서 한덕수가 가고 그때는 그렇게 보면 범보수 후보의 단일화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네. 우리 그 국민의힘 경선 열차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한덕수 후보에 대한 얘기가 자꾸 이 보수 후보로 나오는 이유가 한덕수 후보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 한덕수라는 사람이 후보로 나오면 어떨까라는 어떤 기대감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현재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글쎄 이 나가서 실제 본선에서 이재명 대항마로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일단 투트랙으로 가다가 나중에 자체적인 후보가 커지지 않으면 그때는 사실 뭐 부전승으로 같이 좀 붙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드렸죠. 한대행은 가타부타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선의 디귿자, 출마의 치읓자도 안 꺼내고 있습니다만 말은 안 꺼냈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차출론 한덕수, 말은 통상대응, 발은 대권 행보? 발은 대권 행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어제 어딜 갔는지 잠깐 보고 올까요? 편하게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단순히 돈가스를 하나 공급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따뜻한 그런 마음까지도 같이 주시는 것으로 저한테 확 느껴지네요. 네, 한대행 어제 울산의 현대중공업을 갔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내려간 김에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주변의 이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이 무료로 이 음식을 식사를 제공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착한 식당이죠. 착한 식당을 직접 찾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훌륭한 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장현주 변호사님. 네. 지금 이 한대행 대권 행보입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아마 한대행 측에서는 권한대행이니까 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라고 강변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고개가 갸웃그려지는 점이 있죠. 지금 조기 대선 기간인 상황이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한덕수 대행이라는 점을 가리고 이 일정만 보면 누가 봐도 대선 주자들이 하는 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지금까지도 본인의 입장을 모호하게 그리고 애매하게 제대로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점,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한 대행에게 중요한 덕목은요, 물론 안정적으로 현상 유지를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중립성도 가장 또 큰 화두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관리해야 되고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대행의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할 텐데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사실상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데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를 하지 않고 행보는 대선 주자 행보를 하는 것, 이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전혀 적절한 행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오늘이라도 뭐 나올 거면 나올 거다, 아니면 안 나온다,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주고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앞서 봤던 뭐 범보수 진영에서 한대행이 좀 선전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전 두 가지 프리미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현역 프리미엄입니다.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서 선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한덕수 대행이 그동안 공직 생활은 뭐 몇십 년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정치인으로 만약에 데뷔한다라고 한다면 신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신인 정치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프리미엄이 붙는 또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대행이 지금 계속 거론되는 부분, 신인 프리미엄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정말로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지지율도 현실적으로 다시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한덕수 대행한테는 2개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프리미엄 하나만 붙어도 대단한데 지금 2개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현역 프리미엄도 있고 정치인으로서는 신인이라서 신인 프리미엄까지 지금 2개가 붙어서 그래서 1위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이렇게 행보하는 거 보면 좀 갸웃하긴 해요. 라고 빨리 이 입장 정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는 저희가 이 영상으로 봤죠. 울산에 갔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가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의 이 전통시장 안에 있는 착한 식당도 갔다. 그런데 그 전날은 어디를 갔느냐? 광주에 갔었다는 거죠. 광주 오토랜드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여기 또 역시 착한 식당, 이 1,000원만 내고 이제 어려운 이 주변 이웃들한테 이 백반을 나눠주는 이 1,000원 식당집에 후원금과 편지를 주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최진영 변호사님, 사실 어제 그제 광주 간 걸 보고서 그래 긴가민가, 근데 맞네 맞아라고 말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총리 때도 똑같이 다 했습니다. 그저 언론 카메라가 붙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총리를 넘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더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 조금 전에 그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에 와서 저 멀리 쭉 이렇게 네. 하는 걸 보면은 마치 정말 대한민국의 정상 리더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같은 경우에 광주행에 가서 광주 기아 자동차를 방문했던 것은 광주 그 공장에서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고 그중에 절반 정도를 어디로 수출하느냐?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결국 대미 수출의 전초기지로서 광주에 있는 기아 자동차를 방문한 것이죠. 그것은 곧 미국 트럼프와의 통상 전쟁에서의 어떤 협상, 이런 부분을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광주에 있는 기아 공장을 방문했던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트럼프와 관련해 가지고 요즘 대한민국의 조선, K조선이 포커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최첨단에 있는 현대중공업을 갖는 것 아닙니까? 이걸 보면은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미래 먹거리, 자동차,
조선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명확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특히 그리고 어제 울산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 내에 뚠뜨리 돈가스 갖는 거 전 너무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울산에서는 가서 그렇게 인사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에 갔을 때도 똑같은 것을 기획했는데 광주에서는 광주에 있는 시민단체가 반대해가지고 거기 직접 가서 같이 위로를 못하고 그냥 손편지 써서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인이 대선에 디귿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있는 자체로 봐주시는 것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네. 저는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본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요 얘기하는 가운데 저희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어요. 아까 한덕수 대행 출마의 치읓자, 이 뭐 대선에 디귿자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질문이 한덕수 대행이 그럼 출마를 하면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오를까요? 라고 지금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최 변호사님. 어려운 질문인데요. 결국 그 부분은 어떤 컨벤션 효과를 하느냐. 사실은 처음에는 높다가도 이게 실상이냐 허상이냐 이미지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그냥 이미지로 왔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와 전화 한 통화로 사실상 beautiful English라는 영어에 대한 찬사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일본은 어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일본 총리가 미국까지 날아가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화 한 통하고 일본과 한국은 특별한 동맹이기 때문에 같이 협상을 빨리 하라고 해서 일본과 같은 수준의 어떤 협상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런 어떤 퍼포먼스,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간다고 하면은 그 전제로서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할 경우에는 지지율이 상당 부분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출마 선언을 했을 때의 그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되고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지 여부까지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나는 오를 걸로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장 변호사님 어제 나왔던 헌재의 이 판단은 한덕수 대행의 어떤 권한 행사에 대해서 제동을 건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제 헌재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부분은 두 가지 점에서 한덕수 대행에게는 뼈 아픕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한덕수 대행이 법률 검토도 안 하고 이런 지명했던 거야? 라는 물음을 국민들에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대행이 그동안 수십 년 공직생활하면서 법을 잘 준수해왔다라는 취지로 얘기해왔는데 법적 검토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능력이라든지 이런 법에 대한 준법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느냐에 대한 저는 질문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명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어느 한쪽 진영이 치우쳐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가처분 인용 상당히 뼈아플 것 같고 만약에 한 대행이 대선을 출마하겠다라고 공식을 선언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평가와 검증의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지율 측면에서는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가능성 존재하고요. 뭐 현역 프리미엄, 신인 프리미엄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출마 선언을 하는 동시에 그 프리미엄이 거품이 되어서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출마한다 안 한다 입장부터 좀 빨리 확실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 입장 좀 밝혀라 라는 얘기를 한 3번, 4번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요지는 이거예요. 두 가지 현재로서는 두 가지 프리미엄이 있지만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 즉시 평가와 검증의 시간으로 넘어간다. 어제 있었던 헌재 인용도 좀 뼈아프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 대행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눈치 작전입니다. 눈치 작전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국힘 경선 열차 출발했는데 의원들은 눈치 작전 중이다라는 거예요. 네. 왜 어느 차를 타야 목적지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기는 차가 어떤 차냐, 목적지까지 중간에 내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차가 어떤 차냐라는 건데 김기영 대변인님. 이 당에서 대변인들은 뭐 중립을 지켜라라는 뭐 엄중 뭐 그런 네. 이 얘기가 내려왔었던 것 같아요, 지시가. 근데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가 여기서는 지금 눈치 작전이다라고 하거든요. 분위기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눈치 작전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네. 여튼 어떤 후보가 되든 우리는 그 후보를
최선을 다해서 밀을 것이다. 그런 어떤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대변인이지만 어떤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서는 제가 대변인을 사퇴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이 뭐냐면 누가 되든지 간에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빼앗아 와서 능력 있는 후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다 사심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갈갈이 어떻게 찢겨져 있는 마음을 하나에 모으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다 전폭적으로 밀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오만이 횡행이 돼 있다. 네.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길 수 있는 후보, 그다음에 그 이후에 통합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밀어줄 거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사적인 연으로 그리고 일부 뭐 아름다운 경쟁이 될 수 있지만 과하다 보면 그냥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경선이라는 측면이 명암이 있습니다. 잘 되면 좋지만 네. 안 되면 분열의 어떤 씨앗이 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능력이 되는 후보들이 제가 볼 땐 나왔고요. 그 과정 속에서 경선을 통해서 정해지면 우리가 그때 본격적으로 당력을 총동원해서 밀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눈치 작전이란 표현보다는 지금 현재 일단 좀 관망을 하고 그리고 최종 한 명이 결정이 되면 힘을 모으겠다는 지금 그런 태도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이 각 후보별로 캠프가 쫙 지금 짜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총괄본부장은 누구고요, 대변인은 누구고요. 지금 계속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서 우리 후보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나 많이 우리 지지하고 있어요라는 기자회견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김문수 캠프에서 사실 우리 현역 의원들 이만큼 지지합니다라고 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공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김문수 후보 지지한 사람 한 최소 5명에서 10명은 됩니다. 누구 있냐면요. 박수영, 엄태영, 장동혁, 인요한, 김미애, 박대출 등등등 있어요. 최소한 5명은 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는데 취소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장동혁 의원실에서 이런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일절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얘기가 공지로 또 나왔어요. 근데 이 얘기인즉슨 이거 김준욱 대변인님 나 아닌데 나라고 이름 넣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선거 때 보면 이런 일이 왕왕 있긴 한데 이렇게 이름을 넣는 게 실제 도움이 얼마나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렇게 이름들을 넣으려고 노력들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런 이름을 넣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다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의사 표명이 정확하게 있은 걸 확인한 이후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순서가 바뀌어서 발표하고 난 다음에 나 지지하지 않기로 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얼마 전까지 계파가 친한, 친윤 이런 계파로 분류가 됐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 계파는 관망파 그리고 또 하나의 계파가 있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촉구파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지금 어느 캠프의 다리를 걸치려고 하지 않고 또 걸친다고 하더라도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사례가 왕왕 나온다고 하는 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 경선이 과연 어떤 흥행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본인들이 자신했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굉장히 새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미 시작과 동시에 김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게 사전에 얘기가 되고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왜 역순으로 가는 거냐. 좀 김이 빠진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사실 선거 때마다 왕왕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의원들은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게 후보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니까 하는 거겠죠라고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음 기사 볼까요? 옷깃만 스쳐도 지지. 국힘 캠프마다 의원 꿀리기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옷깃만 스쳐도 저 사람 나 지지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좀 보겠습니다.
지지 명단에 포함된 한 5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깐 캠프에 들려서 축하 인사를 건넨 게 전부다. 많은 후보가 장점이 많기 때문에 복수의 후보를 응원하고 있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 은근히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의원입니다. 특정 후보 지지 표명을 한 적도 없지만 캠프에 다녀간 적도 없다며 명단에 의문을 제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인즉슨 아니 나는 캠프 잠깐 들려서 옷깃만 스쳤어. 근데 내 이름 올라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옷깃도 안 스쳤어. 근데 이름이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김기영 대변인님, 이 캠프 지지의원 다 더하면은 전체 원래 의원보다 더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에 어떤 국민의힘의 경선에서의 어떤 핵심은 승심 같습니다. 승심. 승심. 저는 윤심이 아니라 승심이라고 보냐면 이길 수 있는 후보죠. 이길 수 있는 후보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대통령을 어떤 탄핵에 있어서의 어떤 반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인지 이 구도가 좀 바뀌었다고 봐요. 단순하게 이번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할 때 찬반의 어떤 구도를 가로지르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뀐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들 캠프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당협위원장을 하고 대변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초대를 해주세요. 제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제 당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제가 누굴 지지하는지 저한테도 묻고 있거든요. 근데 참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다 능력이 워낙 출중하셔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이거 힘을 실어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관망은 하되 네. 지금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되면 그때 몰아준다, 그때 힘을 실어준다는 좀 생각이 있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3년 전에 대선 때는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네. 뭐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홍준표 후보,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원이 됐는데 지지선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지역 당협위원장들을 어떻게 줄 세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3년 전에 어떤 경선과는 어떤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많은 후보들의 능력이 있는 많은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종 본선에 올라갈 후보가 누군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기다리는 후보 아까 뭐 살짝 관망파가 있는 것 같다, 관망파가 제일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5강 회견장 안 간 국힘의원 54명이다. 일단 관망 모드. 현재 국민의힘 108명이죠. 근데 그중에 54명, 절반은 어느 누구의 회견장에도 나 지지합니다라고 이제 옆에 서갖고 보통 같이 이제 기자회견에 옆에 서 있는데 어느 누구의 회견장도 안 갔다. 일단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관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김준욱 대변인님. 사실 이 54명이 지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한대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지금 아까 한대행 초구파, 관망파 여러 가지 파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었어요. 저 54명이 참 공교로운 숫자 같아요. 그 국민의힘에 총 108명의 현역 의원이 계신데 54명이면 딱 절반 50%입니다. 근데 그 박수영 의원이 주장했던 54명의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촉구 서명 인사의 숫자가 딱 5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54명은 여전히 국민의힘 안에서 후보를 찾기보다는 네. 국민의힘 밖에 있는 후보에게 더 큰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좀 전에 이길 수 있는 후보, 승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당연히 그 후보는 당 내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밖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도 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거품이 빠지고 또 그 지금 제3지대 빅텐트가 기둥도 못 태우고 있는데 이런 거 밖에만 기다리고 있다가 닭쫓둔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지지층들이 지금 한숨이 깊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요번에 오늘부터 이제 뭐 미디어 데이니 뭐니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후보들이 이제 국민 대중 앞에 이제 선을 보일 텐데 네. 벌써 이것도 원래 3개 조를 편성한다고 했다가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되면서 줄어들면서 2개 조밖에 이제 안 나오게 됐어요. 이미 흥행에 빨간불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당내에 많은 현역 의원들이 관망파로 전환이 됐다면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은 누구를 쳐다보고 경선을 치러댈 것인가, 또 본선을 누구를 가지고 치러댈 것인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진욱 대변인님 이 54명이란 이 숫자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왜 박수영 의원이 이런 얘기하지 않았느냐? 54명의 한대행 출마 촉구 의원들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죠.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좋은데 예. 네. 앞으로 계속된다면은 뭐 100%까지 가겠지만 예. 현재 상태에서는 65대 35 정도, 아. 65% 정도의 출마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자. 저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권 사범에게 넘어가는 것이 정말 괜찮은 일이냐라고 설득을 하면 저는 뭐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기영 대변인님. 이게 뭐 약간 좀 묘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54명이라는 숫자, 지금 박수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한덕수 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사람 내가 일일이 한 명씩 만나봤더니 54명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망하는 54명 결국은 다 한덕수 대행 출마 촉구파냐?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이게 국민의힘 의원 몇 분이 기대한다고 된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MBN 아침 뉴스에서 이렇게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제가 경선은 승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본선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트심과 관심이라고 생각됩니다. 트심? 트심이 뭐냐면 트럼프죠. 네. 트럼프 관세, 관심은 관세입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예전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자유무역 기조에서 보호무역 기조로 바뀌었고 관세 장벽이 높아지는데 이 문제를 풀어갈 사람이 한덕수라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덕수 포비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애써 지금의 경선이 김이 빠졌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물가에서 이제 숭늉 찾는 격이라고 경선 오늘 미디어데이 첫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역동성과 다양성, 어떤 혁신의 어떤 경쟁을 보여주는지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대통령이 파면돼서 사저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공허합니다. 근데 이 공허함과 두려움의 마음을 용기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래 확신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 그게 경선 과정이 돼야 되고 있고요. 또 이거는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경선을 통해서 아쉬움이 있을 때 국민이 한덕수 대행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뜻을 따라서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네. 54명이 다 한덕수 대행을 촉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당내 한덕수 대행을 이 한덕수 대행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박수영 의원 내가 1대1로 만나보니까 한대행이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54명이나 되고 65% 정도까지 왔어요라고 박수영 의원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어제 새벽에 6시인가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김문수 등 보수 우파 지지 후보 플러스 경제 전문가 한덕수 대행의 시너지가 있으면 이건 필승입니다라는 글을 어제 새벽 6시인가 올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박수영 의원 어제 또 무슨 소식이 전해졌느냐. 김문수 후보 캠프로 갔습니다. 가서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박수영 의원은 한대행을 지지하다가 김문수 후보로 넘어간 것이냐 지지가 아니면 이 한대행을 지지하면서 김문수 후보로 갔다는 얘기는 나중에 시너지로 같이 단일화를 해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되길 바라는 것이냐 아니면 같이 시너지로 해서 한대행이 최종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김문수 캠프에 있는 것이냐.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런 가능성 다 가능하겠죠. 네. 그러나 그 원래 그리고자 했던 그림대로 그려질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박수영 의원께서 가교가 될지 아니면 트로이의 목마가 될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김문수 그 후보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네. 또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바깥에 나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 일단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이라도 저 불출마합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하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내 후보들 중에서는 조금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그것도 대체적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지 않을 가능성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 박수영 의원의 그림이 원래는 그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던 건데 네. 나중에 보니까 고양이도 안 그려지게 생겼더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바깥에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더 큰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쓰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단일화 가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가교 역할을 하려면 사전에 선행돼야 될 전제 조건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 전제 조건이 먼저 선행이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부터 좀 사실 짚긴 해야 되는 게 김기영 대변인님. 단일화 가교를 해서 궁극적으로 박수영 의원이 생각하는 건 김문수입니까? 한덕수입니까? 제가 볼 땐 둘 다 언제든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박수영 의원처럼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경선 1등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선에서 누군가 이재명 대표를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선을 통해서 김문수든 홍준표든 아니면 한동훈이든 뭐 또 다른 사람이든 여러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이 사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겠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덕수 대행의 어떤 필요성이 덜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2%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그거를 한덕수 대행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 후보가 더 큰 국민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한 예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오세훈 시장이 21년도에 재보궐 나왔을 때 나경원 후보한테 진다고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1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나경원 후보를 잇고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후보를 이기고 나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큰 차이로 이겼고요. 서울의 행정동이 400개가 넘는데 5개 빼고 다 이겼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한 거죠. 그게 바로 경선과 그리고 더 큰 상태에서의 어떤 빅텐트를 통해서 이는 시너지입니다. 네, 한덕수 대행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지금 뭐 21년도 이 오세훈 시장 또 그 얘기를 한 게 그때처럼 경선 그 빅텐트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크게 파일을 더 키워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이제 일단 뭐 박수영 의원처럼 생각하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현재 당내에 많다라는 말씀인 건데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의 후보 캠프만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런데 민주당 캠프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국민일보 같이 볼까요? 네, 배지 즐비한 이 캠프 한 명도 없는 양김입니다. 코끼리랑 개미 싸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김진욱 대변인님. 개미가 코끼리 이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경기야 시작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그 결승점에 누가 먼저 들어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코끼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유리한 걸음이 크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지난 22년도에 대선 후보를 역임했고 또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상당한 경쟁력을 축적해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경수, 김동연 이 세 후보가 어느 정도 이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승부를 펼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오늘서부터 본격적으로 경선 운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세 분 다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어떤 뭐 정치적으로나 다들 검증되신 분들이고 대부분 역량들이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 세 분이 뭐 TV 토론도 하시고 뭐 앞으로 계속 이제 지역 유세도 하시고 하실 텐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재미난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뭐 덩치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그 덩치의 차이가 곧바로 이 개인의 실력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체급차가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 이 실력도 현저히 또 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선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체급 차이로만 또 말을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게 다음 기사 볼까요? 이 싱크탱크에 500명 몰리고 후원금 하루 만에 29억 원을 채웠다라는 겁니다. 싱크탱크를 사실 하나 이 만들기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상당히 모여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좀 정하고 해야 되는데 500명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후원 시작합니다라고 하자마자 하루 만에 29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다 꽉 차서 바로 닫았어야 됐다라는 거. 근데 이걸 보면 사실 이거는 저희가 뭐 이 민주당 경선 캠프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긴 합니다만 김기영 대변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위협적인데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사실상 경선이 아니라 본선에 어떤 스타트를 했다.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12월 1월부터 사실상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제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몰아서 일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질문 들었을 때 답하기 좀 뭐하다. 그래서 네. 52시간 예외를 좀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정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을 때 그 얘기는 쏙 빼놓고 그냥 뭐 사진만 찍으셨거든요. 그거를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소름 돋도록 섹시하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본질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반도체 관련한 그 업계에서 원하는 52시간 예외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대선 행보로서 AI 기업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52시간 예외 관련해서 본질적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싱크탱크에서 500명이 몰리고 그다음에 네. 후원금이 많이 빨리 차는 거 되게 뭐 부럽습니다. 하지만 뭐냐면 국민들은 그런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규제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 이게 더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싱크탱크에 500명 몰리고 후원금 하루 만에 29억 채운 거 부럽긴 하지만 그게 본질이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순풍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이 미국 타임지죠. 타임지가 영향력 있는 백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이 리더 이 분야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같이 리재명이라고 돼 있죠. 이번에 포함이 됐다라는 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이제 정말 대선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순풍의 돛담배처럼 쭉쭉 앞으로 가는구나 싶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시기 이른바 재명인의 마을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볼까요? 네. 유의사항 얘기하면 공지입니다. 사전 선거운동 금지, 이 후보 비방 금지, 괄호 중요 느낌표 2개입니다. 타 후보 비방, 근거 없는 주장 엄격히 금지합니다. 3.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의견도 과도한 찬양 안 됩니다라고 또 올라왔어요. 네, 김진욱 대변인님. 다른 사람 비방도 하지 말고 지나친 찬양도 하지 말고 뭐 이재명은 신이다 이런 거 안 돼요라고 예시 문구까지 지금 적어놨는데 지금 이재명 이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 한 발 한 발 약간 부자
몸조심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뭐든지 과유불급 아닙니까? 넘쳐서 좋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그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지지하는 마음을 모아주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과도했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그것이 또 다른 이 갈등의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본선에 갔을 때 이재명 후보와 경합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통합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이 정권 교체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동지적 관계로 가기 위해선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과도한 비방 같은 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관용이고 통합이고 포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재명 그 후보의 팬카페에서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방향을 올바르게 잘 잡고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부자 몸조심이라는 얘기가 들릴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의 이런 방향, 올바른 방향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재명 대표, 네, 조심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동아일보 기사 이겁니다. 네. 나 윤 파는 모습 좋지 않아. 홍 자중해야. 윤심 기대던 국힘 이젠 앞다퉈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서 나는 나경원, 여기 홍은 홍준표 후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윤심에서 뭔가 좀 거리를 좀 둬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데 사실 앞서서 이 두 후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저는 사실은 죽었다 깨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권을 다시는 빼앗겨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친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나경원 후보 사실 저 때의 모습은 좀 상당히 좀 거리가 있었던 그 모습인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이튿날 관저에서 1시간 동안 또 이 차담을 했었다. 그때 대선 나가달라는 어떤 권유도 받았다라는 얘기가 이미 보도가 됐죠. 더불어서 홍준표 후보는 앞서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윤통의 내란죄 판결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하면 공소 기각될 겁니다. 탄핵도 기각되고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가 돼서 나라가 안정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기영 대변인님 좀 거리를 후보들이 좀 두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기각과 각하를 원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의 어떤 계엄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우게 했죠. 그래서 대통령이 관저에서 사저로 갔습니다. 일종의 한 페이지가 넘어간 겁니다. 일단락이 된 거죠. 민주당은 끊임없이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통령 개인은 한 개인을 지키고자 관저에 그렇게 사람들이 갔던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목소리를 계속 연결 지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네. 결국은 민주당의 그 프레임에 이용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이 21년 7월에 서문시장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때 열렬한 지지를 받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했더니 하는 말씀이 나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저분들이 날 지지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폭주를 막아달라는 거다. 문재인 정부를 교체해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계엄을 했겠습니까? 알리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의 주인공은 대선 주자지 본인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거를 경선 주자들이 과도하게 대통령을 지금 어떤 한복판에서 끌어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민주당의 프레임에 이용당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급을 하지 않고 좀 거리를 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재섭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나 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이기는 방법 간단합니다. 파면당한 전임 대통령과 결별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당 후보들이 호미로 밭을 일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트랙터로 그 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 우리 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전체 대다수의 의견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일단 김재섭 의원 개인의 일단 생각인데 이런 얘기들도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좀 눈길이 가는 대목입니다. 오세훈 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거론이 되고 있죠. 기사 같이 볼까요? 홍, 김, 안과 삼시세끼, 나경원과 차담, 최대 변수된 오세훈 표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으하하하하 가운데서 이렇게 웃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에요. 최대 변수다라는 거죠. 이 후보들 오세훈 시장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자리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훌륭한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의 행복을 더 높이고 또 전 국민들에게 좋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시범을 먼저 보여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저도 대선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앞으로 당선되면 잘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히려 사실은 탈수급률이 8%가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디딤돌 소득 전국으로 당연히 확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전부 다 똑같이 돈 나눠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격차도 해소되지 않고 그리고 돈은 1년에 51조 원이 들어갑니다. 오세훈 시장님 가장 첫 말씀은 저와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중도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중도 확장성이 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런 것에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요지는 그거죠. 나와 오세훈 시장은 생각이 같아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홍준표 시장 저희가 홍준표 시장 얘기를 하면서 아니 공약집이랑 USB를 받았네. 어떤 분이 그랬어요. USB 하나만 있는 거 아닐걸요. 그냥 정말 모든 후보가 다 공약집과 USB를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관건은 그거죠. 김진욱 대변인님. 이른바 오세훈표는 어디로 향할 것이냐. 모두의 기준이 USB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오세훈 시장이 때 아닌 특수를 맞았고 또 그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본인이 출마를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흥행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씁쓸하기도 할 텐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근데 문제는 얼마나 나눠줄 표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하고 제가 영화 제목을 통해서 좀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다 묶어서 여기 후보들 다 묶어서 한마디만 표현하면 네. 나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난 겨울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하, 짧고 굵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지난 겨울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로 대신한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묵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